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바이오 헬스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할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바이오 헬스 분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업난을 뚫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양질의 정보들, 그리고 무궁무진한 기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박람회가 성황리에 오늘 2일차를 맞이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약 2시간 20분간은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팁을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연, 공기업 취업의 핵심 요소죠. 이 국가직무능력 표준검사 NCS, 그리고 2차 관문의 인적성을 주제로 한 취업 역량 강화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라클 에듀 남지윤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NCS와 인적성 검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하러 온 저는 남지윤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알아볼 부분은요, 이 NCS 검사 그리고 인적성 너무 양이 많기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전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 소개 페이지인데요. 항상 제 소개를 하게 될 때는 좀 많이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 저는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그리고 각종 대학교와 공기관에서 취업 컨설턴트로 함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이제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겠어, NCS 책을 사서 준비하겠어라기보다는 어떤 계획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에서는 왜 이런 NCS와 인적성 검사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NCS와 인적성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일단 그들의 목표와 그런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겠죠. 기업에서는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기업이 원하는 이상형을 찾기 위함인 거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어떤, 우리가 누군가 만날 때 우리만의 이상형이 있듯이 기업에도 각자의 이상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검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우리가 지원자의 성향이나 또 이 지원자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우리 직무와 어느 정도로 잘 부합되고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검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어렵지 않게 나도 누군가의 이상형을 찾으러 갈 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인 거는 알겠지만 나랑 안 맞을 때가 있죠. 네, 참 괜찮은데 이상하게 나랑은 잘 안 통해. 그러면 우리는 그와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적성 검사와 설사 NCS에서 기업과 인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인성이 바닥인가, 나는 별로인가 라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그 기업이 원하는 이상형이 다를 뿐이죠. 뭐 물론 우리는 그 기업의 이상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은 전략적으로 그럼 기업의 이상형에 맞춤으로 좀 가주면 좋겠죠. 일단은 합격을 하고 봐야 한다. 제일 좋은 거는 정말로 나도 이 직무와 아주 잘 맞는 성향이고 그 직무를 잘 찾는 것이 가장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과정일 텐데 그렇지가 만약에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대한 갖고 있는 저 기업이 바라고 있는 이상향의 어떤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나를 분석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적성 검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인적성 검사란 어떤 것인가? 자, 이 인적성 검사는요, 두 개의 검사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바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로 이렇게 나뉘어볼 수가 있는데요. 인성검사는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느낌, 우리가 누군가의 인성이 좋다, 인성이 나쁘다, 네, 이런 좀 극단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의 인성, 성격이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의 흥미와 가치관은 어떤지, 그리고 이런 성숙도나 직무와의 적합도를 분석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검사가 바로 인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적합한 직업이나 적성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고요. 또 적성 검사는 이런 이해력이나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수리 능력, 공간 지각, 어떻게 보면 좀 인성 검사는 좀 성격이나 성향에 맞춰진 검사라면 적성 검사는 소위 말대로 적성, 우리가 이 사람한테 시키려고 하는 그 업무, 직무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러한 적성을 체크해 보겠다라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NCS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공부를 준비하시면서 인적성 검사와 NCS가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명확하게 잘 구분을 못 짓겠다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간단하게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NCS와 인적성 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이 표를 보시면 아마 한 번에 딱 알아차릴 수가 있으실 건데요. 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표를 보시면 사실 이 인적성 검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NCS 검사의 어떻게 보면 좀 하위 개념과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S 검사 안에 이런 인적성 검사를 체크하는 그 과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과목도 있고 또 인적성 검사에는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NCS만 있는 게 직무별 능력 평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CS 검사는 10개 영역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영역의 과목 중에서 인성 검사를 알 수 있는 과목도 있고 적성 검사를 알 수 있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 직무별 능력 평가 검사가 있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큰 틀은 잡았어요. 아, 이런 식이구나라는 걸 아셨다면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직무 검사를 이제 NCS 검사 과목이랑 좀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직무 검사는 이제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추리 영역으로 좀 나뉘어지게 된다면 NCS와 이제 굳이 비슷한 결을 가진 과목을 이렇게 선으로 같이 이어봤어요. 그래서 언어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NCS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자원관리 능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리 영역은 응용 계산이 포함된 수리 능력과 자료 해석을 하는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 과목이 수리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추리 영역이 있어요. 이 추리 영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 관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NCS는 몇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10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지금 4개 과목만 나와 있네요. 자, 제가 이 4개를 뽑은 거는요. 10개 영역 중에서 바로 이 4과목이 그래도 가장 좀 우리가 집중을 하고 주요도를 따진다면 좀 주요 과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과목 우리가 앞 글자만 우리가 따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의수자문. 네, 의수자문. 이 과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암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접근 센스 그런 해결 능력이 조금 측정이 되는 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부분이 좀 센스가 빠르시고 해결 능력이 좋으시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가실 수가 있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나의 뇌를 접근법을 트레이닝 시키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6과목에는 뭐가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6과목에는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앞에 글자를 따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직조자기 정대. 네, 직조자기 정대 이 과목은 이제 6과목은 우리 아까 앞에서 4과목 주요 과목에 비해서는 다소 암기할 영역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외울 거리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과목을 여러분이 접근을 하실 때는 조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거를 내가 암기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좀 계획표를 좀 짜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또 좋은 점수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암기 영역이 좀 많더라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NCS는요. 제가 한 글자로 여러분 NCS 하지만 이 NCS는 유형 자체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어떤 유형의 NCS를 보는지를 반드시 확인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NCS의 그 능력 유형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듈형, 피셋형, 피듈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느낌적으로 어떤 유형이 가장 까다로울 것 같으세요? 네, 이따가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모듈형은요. 대략 어떤 건지 제가 큰 이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듈형 같은 경우는 10가지 항목 안에서 기업의 인재상. 자, 인재상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기업이 원하는 이상형 찾기 게임인 거예요. 이런 10가지 항목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 어디에 있나라는 검사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의 홈페이지나 이 기업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좀 암기를 한다거나 정독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피셋형인데요. 피셋형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의 좀 인적성 시험이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셋은 모듈형은 좀 암기를 하는 거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면 피셋은 암기보다 좀 다양한 문제풀이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피듈형인데요. 네, 이 피듈형이 어떻게 보면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이 조금은 기피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유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이 바로 모듈형과 피셋을 아주 고루고루 고루고루 잘 섞은 유형이다 보니까 조금은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3가지 모듈형, 피셋형,
피들령, 어떤 유형을 내가 접근해야 되는지 처음 시험 준비하실 때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략 인적성 검사란 이런 거고 그다음에 NCS는 이런 거구나라는 틀을 잡았어요. 자, 여기에서 틀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핵심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고득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지금 제가 이 댓글창을 봐도요. 네. NCS 너무 어려워요. 네. 이런 말씀도 좀 있으세요. 맞아요. 이게 접근하거나 외우고 암기하고 해결 능력, 이 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우이수 자문 맞아요. 핵심이네요. 아주 잘 듣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 제가 우리 NCS부터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적성 검사 접근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우선 고득점 받는 방법입니다. 우선 NCS 합격 전략, 많은 질문이 있는 것을 조금 골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강사님 그러면 이건 문제가 또 워낙 많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지 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지 좀 그게 먼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여러분이 NCS를 공부하고 처음 접할 때 있죠. 자, 처음 접할 때는 너무 빠르게 탁탁탁 찍고 넘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NCS의 문제가 주는 어떤 뉘앙스, 느낌 그거를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고 준비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독을 하시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감이 생긴다 그러죠. 이제 감이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좀 문제를 푸는 시간을 조금 빠르게 줄이는 요령도 피워가면서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신속하게 하려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좀 바라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오답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아시는 그 오답 분석 노트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맞아요. 우리 보노님께서 시간 내에 푸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요. 시간 안에 그래도 최대한 인할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다들 시간 내에 푸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시간 안에 이 많은 문제를 꼼꼼하게 다 풀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다 가능한 어벤져스급의 준비생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일단은 두 가지 제가 지금 보여드린 2번과 3번에 좀 집중을 같이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답 원인을 분석을 할 때 바로 그냥 문제 오답 노트를 그냥 쭉쭉쭉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설집에 있는 그 해설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왜 틀렸는지 진짜 틀린 진짜 원인을 반드시 분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다 보면 다 느끼지 않으세요? 이거 내가 아는 건데 근데 계산을 잘못했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 옆에 오답을 한 그 내 실수 원인은 그냥 단순 계산 실수예요. 또 어떤 문제는 계산은 참 잘했어요. 근데 접근법이 좀 틀렸던 거예요. 또는 어떤 단어나 문제가 주는 해석의 느낌의 관점 접근이 좀 달랐던 거죠. 정답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떤 접근법 아니면 단순한 계산이 틀렸는지 어디에서 내가 이런 오답을 내게 했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금 숫자가 바뀌고 조금 어떤 사례가 바뀌더라도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먼저 어떤 게 내가 좀 약한지 오답 원인을 분석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까 또 채팅창에서 말씀 주셨던 시간 안에 인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석이 끝났으면 내가 어디에 취약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아마 알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갖고 갈 건 갖고 가자. 이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어쩔 수가 없겠죠.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자. 그럼 버릴 문제 딱 봤을 때 문제 풀기 힘든 거는 버려야 돼요. 알아요. 다 버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 다 한 마음 똑같아요. 딱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고 그럼 다 버린다. 그럼 다 버리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예로 들어서 내가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이 투자됐어요. 근데 너무 땡큐하게도 많이 공을 들인 만큼 정답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참 기특하죠. 자, 또 어떤 거는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은 적게 들어요. 딱 보면 딱 알겠는 그런 체크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시간은 적게 들고 정답도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죠. 자, 그렇지만 반대로 너무나 아쉽게도 공을 들이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됐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형을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 투자가 많았는데 정답 시간 투자가 많았지만 틀렸다. 이런 거는 문제 유형 옆에 세모 표시를 해둔다던가 자신만의 기호로 시간 투자는 적게 했는데 정답은 또 잘 맞아.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죠. 별표를 해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형의 내가 이 별표와 세모와 동그라미가 많은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초반에는 나를 알아가는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버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세모.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항상 이런 유형은 정답도 잘 틀려요. 이건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먼저 알아가는 그 전략을 항상 초반에 NCS 문제를 접근을 하실 때는 꼭 체크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꼭 지금 만점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합격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격의 선만 넘으면 되니까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공부 접근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는 이제 공부 훈련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NCS를 준비를 하시면서 기본서를 이제 또 준비하실 거예요.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한 2번 정도 회독해 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 보는 거는 대략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면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좀 더 좀 외우기도 하고 정독을 가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셀프 점검이 아까 지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오답 원인 분석하고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에 취약하고 또 잘하는지 그런 분석. 이제 그 다음에 훈련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이 요령이에요. 요령으로 이렇게 이런 단어가 보이면 보통 어떤 거에 집중을 하면 되더라. 이제 자신만의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인적성 검사의 고득점 받기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인적성 검사를 준비를 해야 될 때 인적성 검사는 특히 인성 검사 크게 따로 준비를 할 게 있나?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뭐든 준비를 아예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 검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풀었을 때 좀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뭐든 다 숨어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알고 가야 딱 봤을 때 그냥 인성 검사? 그냥 내 성격 그대로 보여주지. 마치 MBTI 검사를 하듯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진 않으시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번 제가 세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 인재상에 맞는 마인드셋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조직에 들어가서 우리가 팀원 구성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리더급을 찾기보다는 팔로워를 잘해줄 수 있는 직원을 찾기 때문에 개인보다 좀 팀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정답을 선택을 할 때도 이렇게 누가 봐도 그런 거 있죠. 회사가 좋아할 만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좋아할 만한 답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봤는데 또 질문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우리 보노님이 자신이 지원하려는 직무에 NCS 항목만 기본서로 공부하면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원하려는 직무, 그러니까 NCS는 전체적으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전반적으로 다 일단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회사 인재상에 맞는 마인드셋 하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재상에 맞는 마인드셋.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얘기 드렸죠. 인재상은 뭘 찾기 위한 거다? 네, 바로 회사의 이상형을 찾는 그 진단, 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검사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회사에서 이 인성 검사 결과는 당사 인재상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개인 인성의 평가 결과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불합격이 됐다고 해서 당신의 인성이 별로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일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라라는 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인성 검사 결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인드셋 자체를 일단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정해졌고 그 직무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맞는 인재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봐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의 요인 중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꾸 생각을 한번 기억을 꺼내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떨 때 저런 인재상의 성향이 나타났더라? 분석하시고 기억을 꺼내서 나를 거기에 맞게 세팅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러 가시면 훨씬 더 일관성 있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참여하는 기관들 중에 제가 이제 일부를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거기에서 실제로 제가 몇 군데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재상을 이제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회사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에이조스 바이오 회사예요. 자,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인재상이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재상을 보시면 에이조스 바이오의 이상형은 어떤 이상형이래요? 내 이상형은 성격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혁신적이며 좀 도전적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나타냈던 일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요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주고 마인드셋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영역, 열정, 적극, 혁신, 도전이 보일 수 있는 문제 양식들이 있어요. 그 문제 양식에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죠. 다음 회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회사는 환인제약입니다. 환인제약 홈페이지 역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인재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환인제약의 이상형은 어떻다고 여기가 되어 있죠? 네, 여기의 이상형은 바로 존중, 도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 환인제약에서 보면요, 아까 앞에 저희가 잠깐 봤던 에이조스 바이오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화면에 비해서 좀 더 아래쪽에 글에 상세하게 나와 있죠. 뭐 예를 들면 존중 바로 아래 보시면 선입관 탈피, 솔선수범,
신뢰 형성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까지 여러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아, 존중, 도전, 소통이지만 문제 유형에서 좀 솔선수범이 잘 보일 만한 유형들이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그때 좀 더 집중해서 솔선수범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여러분은 정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형을 좀 분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녹십자 랩셀로 한번 가볼게요. 녹십자 랩셀로 가봤더니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에 들어가시면 뭐 아까처럼 도전, 뭐 소통 이렇게 단어로 땅땅땅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이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뭐 하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 문장에서 핵심어가 뭔지를 뽑아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전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도전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국제적 인목과 역량을 갖춘 블라블라 있죠. 이것도 그냥 한 단어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뭐가 될까요? 글로벌이 되면 좋겠죠. 글로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회 구성원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한 단어로 보는데, 근데 이제 사회 구성원에서 보면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 문장만 봤을 땐 단어화하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아래쪽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 뭐 공동체 의식도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좀 도덕적인 사람, 공동체적인 사람을 좀 원하는구나, 이렇게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잠깐만요.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셨을 때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독단적인 업무 수행보다 나는 팀플레이가 좋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재빠르게 이 문제 옆에다가 키워드로 한번 적어볼 수 있어요. 공부 연습하실 때. 독단적인 업무 수행보다 팀플레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원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지금 찾는 걸까요? 키워드 팀플레이. 그쵸? 그러면 옆에다가 협력 또는 소통이라고 적어두는 거예요. 이런 어떤 뉘앙스의 문제는 이 사람의 협력 내지는 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과제 수행을 선호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단어화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과제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어려운 과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순간적으로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그쵸? 이거는 옆에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도전적인지를 보려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 분석을 할 줄 아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길을 걸을 때 새로운 방향으로 걷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 뭘까요? 네,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렇죠. 창의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나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을 찾는 유형일까요? 자, 잠깐 생각 한번 하셨다가, 자, 이 문제는 네, 맞습니다. 바로 적극성을 묻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답을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적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에서는 그래도 아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이거를 끝까지 할 거다라는 걸 좀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의 체크를 좀 추천해 드리는데, 이때 제가 매우 아니다는 아니잖아요. 매우 아니다는 좀 너무 약간 거짓 같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누가 봐도 매우 아니다까지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개인보다는 바로 뭐를 선택을 하자?
팀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나 자신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우리는 일단 조직의 일원으로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뭘 선택하자고요? 팀. 회사가 좋아할 만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두 번째. 자, 회사가 좋아할 만한 답. 사적인 중요한 일이 있으면 때로는 회사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이라면 무슨 답을 하시겠어요? 네. 속내는 당연한 거 아니야? 사적인 중요한 일 있으면 때론 가야지.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수 있죠. 그럼요, 여러분. 말모 당연합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네, 그래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사적인 일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조금 회사 일을 우선시 되는 정답을 해주는 직원이 좀 더 좋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할 만한 답이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닌 회사들도 많겠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회사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준 답 선택이 아무래도 여러분이 준비하고 공부하실 때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조금 심오한 부분. 네. 회사의 비리를 발견하면 외부에 나는 알리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비리를 해결하겠다. 이런 막 어깨에 에베레스트산 같은 자신감이 뿡뿡 찬 우리 지원자분들이라면 뭐 굉장히 그렇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난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사 내가 굉장히 의지가 또는 의리가 굉장한 사람이라도 매우 아니다. 네, 매우 아니다. 이런 게 이제 회사가 좋아할 만한 답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쉽죠? 네, 매우 아니다. 맞아요, 요정님. 매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관성 있기 찍기로 한번 가볼게요. 일관성 있게 찍어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관성 있게 찍기라는 거는 어떤 걸까?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도를 묻는 것과 이제 하나가 이제 일관성을 묻는 건데 이거를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도를 묻는 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하나?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도를 묻는다라는 질문을 제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를 딱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첫 번째 질문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아니요로 하세요. 나는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네. 뭐 처음 보는 사람과 그치 뭐 그거 뭐 어렵다고. 네. 아니요도 있네요. 네, 저는 네네네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럴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과 여행 가는 것은 즐겁다. 자, 이건 어떠세요? 새로운 사람과 여행 가는 건 즐겁다. 근데 또 사람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너무 좋아 이런 거지만 여행 가는 것까지는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아니요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솔직하게. 오늘 내가 많으시네요, 여러분. 요즘 달라요. 네, 새로운 사람과 여행 가는 것은 즐겁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자, 세 가지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대답은 네, 여기 보시면 노노노노. 네, 3노 나왔어요. 노노노노 나오고 네, 이응 그렇다. 답변이 되게 다양하죠. 네, 아니요도 나오고 그렇죠. 지금 답변 주신 분들 보면 위에서는 네네 하셨는데 밑에는 아니요 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소신껏 답하시면 돼요. 소신껏. 이게 뭘 묻냐면 정도를 묻는 것. 근데
뭔가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하고 뭔가 대화할 수 있다. 예스 했으면 왠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답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향 파악이에요. 성향. 우리 MBTI에서 그냥 성향 알듯이 성향 파악이니까 그냥 내가 대답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도를 묻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일관성 우리 이거를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집중. 자 일관성 문제예요. 이제 일관성이 자 예를 들어서 협업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협업하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즐겁다. 뭐 여가 시간은 주로 이렇게 블라블라 문장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자 이렇게 했는데 빨간색으로 체크한 사람이 있고 보라색으로 체크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가 바로 일관성이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딱 봐도 일관성이 있는 거는 레드예요, 퍼플이에요? 그렇죠, 레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일관성 있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협업하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좋다는 4번으로 찍었어요. 근데 여가 시간은 주로 혼자 보내기보다 사람들을 주로 만난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뭔가 좀 다른 답을 하셨다면 이제 일관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다른 질문이 또 나타났을 때 이건 좀 반대되는 이제 질문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나는 협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앞에서 했던 질문이랑 조금 트위스트해서 물은 질문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나는 협동적인 사람이니까 1번으로 확실하게 이제 찍어줘서 nope 해주는 거예요. 나는 협동적이야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른쪽에 fit 해놓고 극단적인 선택은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 선택이란 어떤 거냐?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네, 뭐 극단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나는 never 절대 그러지 않아. 뭔가 극단적. 여러분 우리 인간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극단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이런 절대라는 단어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조금 멈칫 조심해 주셔야 돼요. 나는 절대 무단 횡단을 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절대로 무단 횡단을 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컨셉을 잡을 수 있지만 사람이 절대는 없죠. 그래서 절대가 붙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의해 줘야 돼요. 극단적이지 않은 선택.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 질문이지만 그래서 단어에 이렇게 매우라던가 항상이라던가 이런 언제나 이런 어떤 수식어가 있으면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우리 경호님이 혼자 일하는 게 좋지만 여가 시간은 사람들이랑 보내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마음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경호님처럼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이제 시험이 사람이 채점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러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좀 정답 고득점을 좀 받을 확률이 큰 거죠.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는 다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다양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나 회사가 좋아할 만한 답을 일단은 찍고 봅시다. 합격하고 봐야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자, 그럼 인성 검사에도 이렇게 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답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답변은 개인 성향에 관련된 답변이 되겠어요. 근데 정답이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일관성이라던가 이 답변에 신뢰도가 있냐 없냐, 이 조직 생활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 또 들어가 있다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답이 있다. 근데 정답이 있다라는 거에
그 제가 얘기했던 회사가 좋아할 만한 고득점에 해당되는 좀 정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이 없는 개인 성향은 대략 이런 질문들이에요. 나는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받는 편이다. 근데 이거는 성향 차이인 거예요. 뭐가 정답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나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빠르게 진행을 해서 오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천천히 진행해서 오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죠. 이건 성향이에요. 그다음에 신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한다. 이거 다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딱히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뢰도, 조직 생활을 묻는 질문이란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가족은 언제나 화목하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 365일 하하호호인가요? 그 안에 뭔가의 어떤 고민도 있고, 그러니까 파이팅하게 싸우는 게 아니어도 조금 마음적으로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화목하다는 조금 신뢰도인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어요. 언제나란 단어가 있죠. 그다음에 힘든 도전은 나를 항상 가슴 뛰게 만든다. 네, 힘든 도전. 이것도 항상 단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힘들 때 있잖아요. 항상 가슴 뛰진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 희생할 수 있다. 나는 불을 보면 흥분된다거나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한다. 이런 건 좀 위험하죠. 이런 사람하고 함께 일했다가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다.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휩쓴다면 좀 이렇게 좀 점수를 높게 주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 진나님도 선생님 그러면 인성 검사를 아까 말씀해 주신 회사 인재상에 맞춰서 나는 그 인재상에 적합하고 자기 최면을 보고 그렇게 찍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닌 어떤 성격을 찍다 보면 일관성인 부분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가장 좋은 게 뭐다? 우리가 서로의 이상형을 찾는 거. 나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회사를 처음부터 찾고 거기에 이제 시험을 치는 게 가장 이상향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기업에 내 성향을 어느 정도 조금 조절하고 만약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딜레마가 올 수 있으신데요. 그럴 때는 일단은 최대 한번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것은 그냥 그 문제는 버린다 생각하고 내 성향, 내 기질대로 찍으시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나는 그렇다, 나는 그러하다 이러한 그 최면의 어떤 작업을 좀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일단 합격하고 보자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 지금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다 답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마킹을 다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질문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조사를 해봤을 때 한두 개까지 못 찍었다. 괜찮아요. 근데 5개 이상 넘어가시면 일단 찍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뭐라도 찍으세요. 15개 이상 못 찍었다?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강의였지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채팅창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저는 남지윤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